아라리 정선에 살얼이랐다. 2024년 여름 제5권 발행처 정선군 발행인 최승준 발행일 2024년 7월 1일 여름호 통권 5호 편집장 서건희 취재 이호준, 김서연, 강수래 편집 전은수 제작 해토머리 디자인 김신아 인쇄처 SJC 성전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기획관 연락처 1544-9053 정선군 콜센터 정선을 만나다 글, 사진 이호준 기자 안개나라 만항제 현재 이미지는 안개가 자욱한 만항제의 모습입니다. 해발 1330m 고지대 만항제는 때로 안개나라가 된다. 이른 아침 가슴을 잔뜩 부풀린 숲은 쉬지 않고 안개공장을 가동한다. 빛을 지우고 길도 지우고 새소리마저 지우고 견고한 안개의 성을 쌓을 기세다. 성문을 열고 더듬더듬 걸어 들어가면 그 끝 어디쯤에서 그리운 것들을 모두 만날 것 같다. 안개나라에서는 도시에서 따라온 나를 버리고 숲의 백성이 돼야 한다.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은 이방인일 뿐. 익명이 되어 눈을 감고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고요와 평화가 가득 고인다. 풀꽃 세상 만항제 안개가 물러가면 숲은 나무와 풀과 꽃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만항제의 야생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피고 진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앙증맞고 예쁜지 언뜻 비슷해 보이면서도 저마다 개성을 자랑하는 꽃들은 수줍게 빛날 뿐 우쭐대지 않는다. 벌과 나비들은 이 꽃 저 꽃 부지런히 오가며 안부를 전한다. 풀 향기는 비릿하면서 달콤하고 발밑의 흙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부드럽다. 각지고 뾰족했던 마음이 둥글게 풀어진다. 신발이고 옷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싶다. 만항제는 잠시라도 나 스스로 자연이 되는 곳이다. 정선 사람 글, 사진 이호준 기자 남평 만나 정미소 전주룡 사장 고향으로 돌아온 서울 목사님 토방 집짓기 놀이에 빠지다. 현재 이미지는
만나 정미소와 전주룡 사장의 모습입니다. 방아를 이용해 곡물을 찢거나 빻는 곳을 방앗간이라고 불렀다. 사람이나 가축, 물의 힘을 이용했다. 그만큼 이름도 많았다. 디딜방아, 연자방아, 통방아, 물레방아. 그러다 사람과 가축과 물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정미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즉, 기계 방앗간이 정미소다. 정미는 별을 찧어 잎사를 만든다는 뜻이다. 벼농사를 짓는 마을에는 대개 정미소가 있었다. 곡물뿐 아니라 주민들과 그들이 풀어놓는 온갖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요즘은 농촌에 가도 정미소를 보기 어렵다. 대형 도전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나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정선 북평면에는 여전히 남평과 나전 두 곳에 정미소가 남아있다. 남평리는 산악지대인 정선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정미소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을 만날 수 있다. 오랜 시간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화석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남평 만나 정미소 전주룡 사장을 만나러 갔다. 소란뜰과 남평의 내력. 남평 만나 정미소는 남평들이 보이는 언덕 초입에 서 있었다. 전주룡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았다. 나무 판자로 외관을 꾸민 정미소 건물은 고풍스런 모습이었다. 앞마당에는 방아 찢는 소리 대신 폭포처럼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고여 있었다. 전 사장은 1948년생이다. 70대 중반이지만 탄탄한 몸이 젊은이 못지 않아 보였다. 여느 농촌 노인들이 그렇듯 그도 일을 놓지 않은 현역이다. 정미소 옆에 사랑방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이 동네를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느냐고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옛날 어른들은 이곳을 소란뜰이라고 했어요. 소나무라는 솔과 언덕 안자를 썼지요. 왜 소란뜰이냐 하면 강에 내려가서 보면 논들이 있는 쪽이 언덕이에요. 조선 중후기에는 그 언덕을 따라 큰 소나무들이 쭉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학을 공부한 분들이 소란덕, 그 안에 있는 뜰이라고 해서 소란뜰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어른들 말씀으로는 임진왜란 때 왜군 사이에 솔송자 밑에는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마을은 침략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은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평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군 향토지에 보면 옛날에 한학을 좀 하신 분들이 남평을 소개하면서 강의 남쪽에 있는 뜰이라고 해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쪽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남쪽에 있는 들보다는 앞쪽에 있는 들이라는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지금 나전역이 있는 곳을 후평이라고 했어요. 뒤후자를 써서. 남평이 강의 앞쪽이고 그곳이 뒤쪽인 것이지요. 전주룡 사장의 이야기는 논리가 정연하고 막힘이 없었다. 겸손한 말투에 어조가 높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분명하게 설명했다. 정미소 주인이라기보다는 향토 사학자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가 출생한 곳은 이곳 남평이 아니다. 정성군 동면 호촌리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어른들을 따라 이 동네로 왔다. 대대로 호촌리에서 살았는데 6.25 전에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이끌고 남평으로 왔습니다. 제가 30살쯤 됐을까? 옥수수밥, 메밀밥이 고작일 정도로 먹을 게 시원찮을 때였어요. 마침 여기서 논농사를 짓던 집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남평에 오면 쌀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바람에 이사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으니
실질적 고향이다. 중간에 서울에 가서 살았지만 부모님이 계속 이곳에 계셨으니 연고가 끊긴 적도 없다. 전 사장의 말에 의하면 이 동네도 많이 변했다고 한다. 정미소 앞을 지나는 2차선 도로가 옛날에는 중요한 국도였다. 이 앞 도로가 외정시대부터 충주에서 삼척까지 연결된 국도였어요. 저쪽에 도선장이 있었는데 차를 배에 실어서 강을 건넜지요. 버스도 승객들이 탄 채로 건너고 정선을 출발한 그 버스가 꽃벼루제를 넘어서 여랑, 임계를 거쳐서 강릉까지 갔어요. 다른 곳에 비해 논이 많은 남평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 당시 산골 사람들은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은 쌀밥을 먹고 살았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옥수수나 메밀이 주식이었고 그마저 떨어지면 산나물로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굴곡과 함께 자란 소년. 소년 전주룡의 성장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파란만장이란 말이 어울릴 만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운동만 했다. 정선 읍내의 당수도장에 다녔는데 하교하면 도장으로 달려가 늦게까지 운동하고 7km나 되는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왔다. 그러다 정선중학교 2학년 때 사고를 쳤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퇴학 맞을 위기에 놓인 아들을 자퇴시켰다. 그 뒤 집에서 3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 공부를 안 했던 결과는 농사를 짓는데도 나타났다. 원예 기술이라는 책을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도 공부를 해야 지을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사정해서 열양중학교에 들어갔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그때는 정선을 떠나야겠다는 열망밖에 없었다. 수산고등학교 기간과를 선택한 것도 배를 타면 정선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주먹 쓰는 선배들의 눈에 띈 게 화근이었다. 주문진 수고가 축구로 전국을 제패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강릉농고 역시 축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두 학교 학생들이 저녁마다 패싸움하는 게 일이었어요. 입학하고 나니까 3학년 선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입학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삼척 사는 친구들을 때리는 바람에 운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선배들이 패싸움하는데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배 타는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다. 미망인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에서 하숙했는데 어느 날 하숙집 주인이 자기 딸을 농촌에 시집 보낼 수 있도록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를 물으니 농사를 지으면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빠져 죽을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수산고등학교에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를 쌌다. 그리고 정선농고에 입학했고 2학년 때 영장이 나와서 입대했다. 38개월 군생활을 마치고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사연 많은 학교 생활을 마친 것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남평리로 돌아와서 농협에 다녔다. 창고 관리나 대출금 회수 등이 주 업무였다. 그 무렵 결혼도 했다. 신학대에 들어가 목사가 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1969년쯤 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일이 훗날 그를 정미소로 이끌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생뚱맞게 정미소를 인수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1962년도쯤 농협 회원들이 공동출자해서 정미소를 설립한 뒤 위탁 운영했는데 그걸 매각하기로 한 게 발단이었다. 농협 정미소를 임차한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정미소가 팔려서 이 겨울에 나앉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선생님이 계약금만 해주시면 잔금을 마련해서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덜컥 그러마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정미소를 내놓은 가격이 420만 원이었답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아버지 월급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할 때였거든요. 계약금만 해도 65만 원이었다니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몇 달이 걸릴 돈이었지요. 결국 정미소는 그의 아버지가 인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계약금만 치러주면 잔금은 자신이 마련하겠다던 임차인이 두 손 들고 나자빠졌기 때문이다. 애당초 당치 않은 제안이었다.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액의 인수대금을 마련할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으니 포기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정선 경찰서장 댁에서도 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잔금을 치르고 정미소를 인수했지요. 그렇다고 가족이 정미소를 운영할 방법도 없었다. 남들 손에 맡겼지만 직접 하는 게 아니니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가정을 이룬 전주룡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서울로 올라갔다. 수지침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농협에 다니면서 남평 성결교회 집사를 맡고 있었는데 잘 아는 장로님께서 앞으로 수지침이 괜찮을 테니 배워보라고 해요. 그때 수지침으로 유명한 분이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강의했는데 그걸 배워보겠다고 상경했지요. 하지만 그의 운명이 가리키는 미래는 수지침 쪽에 있지 않았다. 수지침을 배우다가 시간이 나길래 열양 성결교회에 계셨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제게 지금 수지침을 배울 때가 아니라면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신학대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목사님이 그에게 신학교를 추천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평 성결교회 집사였던 그는 목사나 다름없는 일을 했다. 교회 헌금이 많지 않으니 목회자들의 생활이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리가 자주 비었다. 목사가 공석이 되면 그가 대행처럼 일했다.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성경만 읽어줬지만 나중에는 설교집도 읽어주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구해서 읽어주고 신방이나 전도도 했다. 그런 경력이 그를 신학교로 이끈 셈이었다. 신학대에 들어가면서 삶에 큰 변화가 왔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본격적인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당장 돈을 벌 수 없으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부인이 보험회사에 다녀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렇게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개봉동에 개척교회를 열고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생활 접고 정미소로. 전주룡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궁금했던 게 목회하던 사람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와 정미소 사장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목사와 정미소 사장 사이에는 꽤 거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인 남평으로 돌아온 건 1995, 40대 후반으로 들어설 무렵이었다. 돌아온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정미소 때문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인수한 정미소는 그때까지도 남의 손에 맡겨 운영하고 있었다. 주인이 직접 하지 않다 보니 공구 하나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방아 찢는 일인들 잘 될 리가 없지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제대로 안 하려면 팔든지 하라고 압력을 넣고 결국 제가 맡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집안에서 정미소를 맡을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형제자매가 7남매였지만 5은 여동생이었고 남동생은 20살이나 차이 났다. 부모님은 객지에서 사는 것보다 고향에 내려와서 같이 지내며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자꾸 귀향을 권했다. 결국 교회를 정리하고 내려왔다. 18년 만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낯설었다. 정미소 돌아가는 걸 알 리 없었다. 마침 정미소를 운영했던 사촌동생이 가까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씩 물어보며 배웠다. 사촌 형님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쫓아가서 묻고 배웠다. 기계를 고치는 일은 그 형님이 직접 와서 해결해주고는 했다. 일은 부인과 역할을 나눠서 했다. 전 사장은 쌀을 실어 나르는 등 힘쓰는 일을 주로 하고 방아 찧는 일은 부인이 담당했다. 그 덕에 지금도 기계 돌아가는 원리는 부인이 전 사장보다 더 잘한다. 재미있는 건 남평 만나 정미소라는 이름이다. 인수했을 때 이름은 농업협동조합 정미소였다. 그걸 그가 만나 정미소로 바꿨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서 얻은 음식이 만나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로 알아들었다. 만나 하다 보니 어느덧 만나 정미소로 굳어졌다. 지금은 나무 간판에 남평 만나 정미소라고 적혀 있다. 토방 집짓기 놀이를 복원하다. 전주롱 사장은 정미소 외에도 마을 일을 맡아서 여러 사업을 펼쳤다. 이장 경력만 해도 16년이나 된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어느 술자리에서 후배 하나가 그래요. 고향을 지킨 사람은 우립니다. 형님은 객지에 나가 살았으니 고향을 위해 한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지역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장도 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했지요. 강원도에서 새농촌 사업을 할 때는 솔돌마을이라는 이름의 정보화 마을을 만들고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5억 원인가 지원받기도 하고. 정선을 떠나고 싶어 안달하던 한 소년이 먼 길을 돌아와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된 셈이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북평면 음식축제도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내무부 장관상, 농림부 장관상, 대한적십자사 사장상 등 상도 여러 받았다. 이장을 맡았을 때 그는 공무원들에게 좀 껄끄러운 존재였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좀 고압적이었어요. 군청에 가서 민원을 할 때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니 뭐니 뒤져서 법조문을 다 찾아서 갔지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따지면 담당자도 말문이 막히잖아요. 다음부터는 먼저 인사를 해요. 그가 이장으로 일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게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토방 집짓기 놀이다. 토방집은 귀틀집이라고도 하는데 통나무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층층이 엎고 틈을 흙으로 메워서 짓는 집을 말한다. 토방 집짓기 놀이는 남평의 전래놀이였는데 일제 때 사람 모이는 걸 금지하면서 중단됐다고 해요. 이장으로 일할 때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놀이가 있었다고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선 아리랑에 맞춰서 토방집 짓는 과정을 가사로 쓰고 극으로 만들었어요. 여러 해 아리랑자에도 나갔지요. 하지만 그가 이장을 마치고 난 뒤에는 중단되었다. 전국 전통놀이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길이 보존되기를 바랐는데 무척 아쉬웠다. 그러던 중에 정선문화원 관계자가 찾아왔다. 토방 집짓기 놀이를 문화원 차원에서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자신이 지은 가사라든가 모아놓았던 자료를 모두 내줬다. 재작년에는 정선문화원에서 출품해서 강원도 민속놀이 경연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도 나갈 예정이다. 전 사장은 이 놀이에 직접 출연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에게는 토방 집짓기 놀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남아있다.
외지에서 와서 토방집 짓기 놀이를 구경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교수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토방집 짓기 놀이를 하는 동네에 왜 토방집이 없어요? 제 꿈이 그거예요. 토방집을 10채쯤 지어서 토방집에서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평에 2,000평 정도의 땅이 있거든요. 아직 말은 안 해봤지만 군에서 지원해주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80세까지만) 일할 겁니다. 요즘 정미소 경기는 어떨까? 처음 맡았을 무렵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재미 좀 봤다. 그때는 임계나 증산에서도 방아를 찌으러 왔다. 그러다 점차 물량이 줄기 시작했다. 논농사보다는 수확이 좋은 밭농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논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도 줄고 있다. 지금은 가을 추수철 3달 동안만 기계를 가동한다. 나머지는 그냥 논다. 그래도 식구끼리 하는 일로는 수입이 괜찮다고 한다. 아들이 회사에서 월 5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아이 연봉하고 제가 3달 일해서 버는 돈하고 맞먹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일 아닙니까? 정선은 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RPC라고 하는 대규모 쌀 도전 공장이 없다. 도전 공장이 들어서면 일반 정미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만나 정미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집집마다 가정용 도전기를 들여서 벼를 찢는 게 유행한 적도 있었지만 밥맛이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얼마 못 가서 외면받았다. 전주룡 사장은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3년 전에 정미소 뒤 언덕에서 떨어져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요즘은 재활 겸 해서 그라운드 골프로 건강을 다지고 있다. 일은 80세까지만 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 지금도 기계 수리 같은 건 그가 하지만 도정은 부인이 더 전문가다. 은퇴한 뒤에는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정미소를 맡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다. 아침나절에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때 가까워서 끝났다. 인터뷰라기보다는 고향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정겨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서둘러 사진 몇 장 찍고 나오는데 전 사장이 도로까지 따라와 배웅했다. 설교대의 목사가 아닌 방아 찢는 정미소 사장 전주룡. 1995년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어느덧 30년이 다 됐다. 풍파를 지나오며 얻은 게 틀림없는 잔잔한 미소를 뒤에 두고 돌아서는데 문득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가 떠올랐다.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정선을 걷다. 글, 사진, 강수래 기자. 꽃벼루 길에서 옛 정선을 만나다. 현재 이미지는 논과 밭을 품은 꽃벼루제의 전경입니다. 꽃벼루제는 꽃 피는 계절에 넘어야 할 것 같았다. 일부러 4월 말에 찾아간 까닭이다. 꽃, 그리고 벼랑을 뜻하는 벼루. 꽃벼루를 내 멋대로 해석하면 꽃 피는 벼랑쯤 되겠다. 짐작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오르기 전에 만난 동네 어른에게 왜 꽃벼루제냐고 물었다. 노인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대답했다. 꽃이 많이 피니 꽃벼루제 아니오.
노인은 젊었을 적에 걸어서 또는 버스를 타고 꽃벼루제를 숱하게 넘어다녔다는 말을 덧붙였다. 뿌리를 캐다 보면 흔히 그렇듯 이 곡의 이름에도 여러 설이 있다. 조선 후기 정선군수를 지내고 정선 총쇠록을 쓴 오행묵이 정선군수로 부임할 때라던가, 함께 꽃벼루제를 넘던 부인이 힘들어하자 오군수가 수행하던 나졸에게 재촉하듯 물었다고 한다. 이 곡에는 언제쯤 끝나느냐? 나졸의 대답은 매번 같았다. 곧 벼루가 끝납니다요. 그 곧 벼루가 꽃벼루로 굳어졌다는 이야기다.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하니 사실성에 제법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설도 있다. 고지 변하여 꽃이 됐다는 주장이다. 강 쪽으로 들쭉날쭉한 꽃벼루제의 지형으로 볼 때 그럴듯한 설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꽃피는 벼랑편을 들고 싶다. 얼마나 낭만적인 이름인가. 한대골 삼거리 정류장에서 출발. 북평면 남평리 한대골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걷기 시작한다. 남평초등학교와 정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멀지 않은 곳이다. 정류장 옆에 꽃벼루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서 있다. 여기서 언덕을 한참 오른 뒤 아스팔트 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꽃벼루제의 시작점이다. 출발지 풍경은 특별한 게 없다. 색바랜 옛길 한 줄기가 묵묵히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인상은 눈으로만 봤을 때의 이야기다. 높은 산허리에 이런 길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길은 사람의 발길과 그들이 남긴 사연을 품고 생기는 법이니까. 꽃벼루라는 이름값을 하는 걸까? 길 옆의 꽃들이 지천이다. 왼쪽은 아득한 벼랑이다. 꽃과 벼랑 사이로 한 줄기 길이 이어진다. 나 외에 걷는 사람은 없다. 가끔 산불 감시 차량이 오갈 뿐이다. 멀리 강 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 벼랑 아래에는 밭들이 가지런하고 밭들이 끝나는 곳에는 강물이 산 그림자를 안고 흐른다. 강을 건너면 마을들이 들어서 있고 마을은 산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면 강물 소리가 환하게 귓전에 와닿는다. 꽃벼루 길은 나전에서 열양까지 약 25리의 산길이다. 산허리에 길을 냈으니 산 모양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간다. 고작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이 길로 정선과 강릉을 오가던 버스까지 다녔다고 한다. 조양강을 배로 건넌 버스는 꽃벼루제를 넘고 임계를 거쳐 강릉까지 갔다. 그러다 42번 국도가 열리고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효용을 다하고 말았다. 길이 생기는 건 오래 걸려도 잊히는 건 순식간이다. 길의 입장으로 보면 섭섭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워지나 했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주목받을 일이 생겼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잇따라 상륙하면서 국도 곳곳이 유실됐다. 그때 다시 소환된 게 꽃벼루 길이었다. 정비하고 포장해서 비상도로로 쓰기 시작했다. 자연재해가 던진 아이러니였다. 길 가장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면 아득한 절벽이다. 마치 중국의 차마고도나 네팔 오지의 벼랑길처럼 아슬아슬하다. 지금은 길가에 가드레일과 시멘트 구조물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목숨 걸고 오갔을 것 같다. 한참 걷다 보니 너른 분지가 나타나고 밀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걸음이 자꾸 느려진다. 꽃들이 발길을 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길가의 이정표 앞에서 잠깐 멈춘다. 아오라 지역 6.8km, 나전역 3.7km. 한참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들머리에서 멀지 않다. 거리를 합산해보니 10.5km. 25리 남짓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셈이다.
길은 저 혼자 달려가다 모롱이를 지나는 순간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머리를 감춘다. 전망대에 서니 북평면이 한눈에. 꽃벼루제 전망대에서 배낭을 내려놓는다. 전망대는 풍경이 가장 좋은 곳에 세우기 마련. 아니나 다를까 시야가 활짝 열리면서 북평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왼쪽 멀리 가리왕산 중봉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마을은 나전이다. 가운데쯤에 상원산이 우뚝 솟아있고 한골 가는 길도 또렷하다. 그 앞으로 강물이 쉬엄쉬엄 흘러간다. 열양의 아우라지에서 골지천과 송천이 어우러진 뒤 흘러내려온 물이다. 이 구간 역시 골지천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아우라지 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물이 나전에서 오대천과 만나 조양강을 이뤄 정선 읍내를 관통한 뒤 가수리에서 지장천과 어우러져 동강이 된다. 전망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장열리에 잘 정돈된 밭들이 바둑판처럼 가지런하다. 풍경에 푹 빠져있는 사이 땀이 다 식었다. 힘내서 다시 걸어야지. 얼마 걷지 않아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두 번째 전망대가 나타난다. 소나무가 드리운 그늘과 들판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 덕에 찬물에 샤워라도 한 듯 시원하다. 전망대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몸에 찬 열기를 식힌다. 힘들어도 마냥 머물 수는 없다.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한다. 한참 걸어서 꽃벼루 정자를 지나니 여기서부터 열양이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꽤 지치고 다리도 팍팍한 참이었는데 열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힘이 부쩍 솟는다. 목적지가 멀지 않다. 길 옆 벼랑에 철쭉꽃이 한창이다. 산 아랫동네에 비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늦게 핀 꽃이라 눈길이 더 오래 머문다. 벼랑과 철쭉꽃, 문득 신라향가, 헌화가가 떠오른다. 이 향가는 순정공의 처 수로 부인과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주인공이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녹해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김완진 해석. 저 벼랑이 그 옛날 동해 바닷가의 벼랑과 닮았을까? 하지만 이곳에는 꽃을 꺾어달라는 수로 부인도 없거니와 나는 꽃을 꺾으러 벼랑을 오르내릴 자신도 없다. 아리랑의 고향 아우라지를 바라보며 오래 걷지 않아 세 번째 전망대를 만난다. 다 왔다. 여기서 열양까지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오늘의 목표를 무사히 달성했다. 아우라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아우라지가 괜히 아우라지인가? 냇물과 냇물이 만나 어우러지니 아우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어우러지니 아우라지고 소리와 소리가 만나 어우러지니 아우라지다. 아우라지는 정선 아리랑의 고향이기도 하다. 불현듯 가슴 안쪽에서 싹튼 아리랑 가락이 입안을 맴돈다. 꽃벼루제와 아우라지가 어우러져 주고받는 소리다. 아질아질 꽃배루 지루하다 성마령. 지옥 같은 이 정선을 누굴 따라 여기 왔나.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가락에 젖다 보니 몸에 새로운 기운이 돋는다. 오늘 걸어온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고난과 애환을 지고 한 시절을 헤쳐온 정선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다. 지칠 때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하고 서로 토닥이며 넘어온 고갯길이다. 얼른 내려가서 흐르는 강물에 손이라도 담가야겠다.
정선의 노포. 글 사진 이호준 기자. 4대째 이어온 100년 가업. 아우라지 막걸리 열양 양조장. 현재 이미지는 열양 양조장의 앞과 뒤 풍경입니다.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점포, 노포의 사전적 의미다. 실제로는 오래되고 전통 있는 가게, 음식점, 기업 등을 총칭한다. 가업을 이어가는 게 흔한 일본에서 쓰는 말이었는데 1990년대부터는 국내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은 최소 50년은 돼야 노포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20년만 지나도 노포로 인정한다. 그만큼 가업을 잇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선에도 곳곳에 노포가 있다. 노포는 곧잘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증언해준다. 그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아우라지를 찾을 때마다 열양 양조장을 지나치게 되고 그때마다 저 양조장의 내력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 외관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았다. 막걸리는 오랫동안 애환을 함께한 서민들의 친구다. 아우라지 청정 지역에서 만든 막걸리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노포 취재를 기획하면서 맨 먼저 떠오른 게 열양 양조장이었다. 어느 날 옥수수 생막걸리 병에서 4대를 이어온 생막걸리라는 문구를 본 뒤 마음을 굳혔다. 현재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창업주의 손자며느리인 박 기자 대표다. 박 대표의 아들 김진우 부사장도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막걸리병의 문구대로 4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열양 양조장이 문을 연 건 42년 전이었다. 하지만 뿌리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표의 시할아버지가 일제감정기에 정선의 양조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따지면 100년 이상 양조장을 가업으로 이어온 셈이다. 한 집안에서 한 가지 일을 100년 동안 했으니 노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표의 시할아버지는 1982년 열양에도 양조장을 열고 아들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 뒤 박 대표의 남편이 물려받으면서 3대 경영이 시작됐다. 정선의 양조장들은 탄광과 흥망성쇠를 함께했다. 따라서 양조장의 전성기는 탄광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한때 정선에는 20여 개의 탄광이 호황을 누렸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 술 소비도 늘 수밖에 없었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양조장도 여럿 생겼다. 정선, 사북, 고안은 물론 문곡, 나전, 구절리, 임계. 하지만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탄광들이 앞다퉈 문을 닫았다. 양조장들 역시 된소리를 맞을 수밖에.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양조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고 열양 양조장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박 기자 대표, 영업 일선에 뛰어들다. 박 대표의 남편이 양조장을 물려받은 건 2002년이었다. 막걸리 수요가 바닥을 찍은 뒤였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박 대표가 발벗고 나섰다. 남편이 제조를 맡고 그녀는 영업을 했다. 다행히 양조장 일이 낯설지는 않았다. 결혼한 뒤 20여 년 동안 시아버지를 도와 격리를 보면서 어지간한 일은 다 익혔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 20년 전쯤 막걸리의 구역제가 풀렸어요.
어디든 팔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걸 기회 삼아 강릉 쪽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화물차로 배달할 때 저는 과감하게 냉장 탑차를 사서 식당이나 슈퍼마켓 같은 곳을 돌았지요. 냉장 상태로 배달하니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은 박 대표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정선보다 큰 도시다. 그곳을 바느질하듯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 법이어서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표의 남편에게 병마가 찾아왔다. 당뇨 합병으로 신장이 나빠지면서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했다. 병원이 가까운 강릉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제조든 영업이든 모두가 박 대표의 몫이 됐다. 아들은 고작 9살 초등학생이었다. 박 대표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생산은 기술자에게 맡기고 영업망 확보에 온 힘을 다했다. 집안 자체가 휘청거렸어요.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 됐잖아요. 더욱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요. 하루 2시간씩만 자며 15시간씩 영업을 했어요. 고한 사북은 물론 임계를 거쳐 강릉권, 그리고 마침 양조장이 문 닫은 진부까지 영업망을 넓히면서 자리가 좀 잡히기 시작했지요. 그 당시로는 첨단 광고 기법도 동원했다. 탑차 외관을 광고판으로 꾸몄다. 차를 끌고 돌아다니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강릉의 먹자골목에서는 손님들이 여자분이 싣고 다니는 그 막걸리를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업망과 인지도는 뜻밖의 호기와 겹치면서 큰 효자 노릇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막걸리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가 열양 양조장의 최전성기였다. 미리 갖춰놓은 판매망이 있으니 거칠 게 없었다. 그때 막걸리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강릉이니 어디니 확보해놓은 영업망의 효과를 제대로 봤지요. 남들은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서둘렀지만 저는 100m를 먼저 달려나갔으니 유리할 수밖에요. 운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참 좋은 시절이었다. 하지만 끝없는 호황은 없는 법. 막걸리 붐이 가라앉을 무렵 느닷없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지 않고 술집에도 손님이 없으니 막걸리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과거의 영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음주 문화 자체가 바뀐 뒤여서 막걸리의 전성시대는 지나가 있었다.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도 전만큼 막걸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은 박 대표가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일을 다 한다. 10년 전쯤 오래 일한 기술자가 고령으로 그만두면서 한참 힘들었다. 아들이 어릴 때라 박 대표가 기술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술자와 수족처럼 붙어 다니며 일을 배웠다. 덕분에 운영에서 판매, 제조까지 모든 과정에 통달할 수 있었다. 옥수수 생막걸리로 입맛을 사로잡다. 열양 양조장에서 만드는 아우라지 막걸리는 세 종류가 있다. 옥수수 생막걸리, 황기막걸리, 더덕막걸리. 그중 주력 상품은 옥수수 생막걸리다. 과거에는 일반 밀막걸리를 만들었는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옥수수 막걸리를 개발했다. 도시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영업을 하다 보면 남들과 다른 막걸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막걸리는 여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한 게 옥수수 막걸리였어요. 옥수수는 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써요. 그게 자부심이기도 하고. 옥수수 생막걸리는 반응이 좋아서 말 그대로 빅히트를 쳤다. 그 뒤로 황기와 더덕막걸리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대부분의 양조장에서 쌀을 주원료로 막걸리를 만들지만 열양 양조장에서는 고집스럽게 밀가루를 쓴다. 한때 쌀막걸리를 만들어 봤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쌀을 씻어야 하는 것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밀가루 막걸리의 묵직하고 깊은 맛을 원했다. 쌀이 부족한 바람에 막걸리 제조에 밀가루를 쓰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래 마시다 보니 쌀 막걸리보다 밀가루 막걸리가 전통적인 맛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열양 양조장의 가장 큰 자랑은 직접 종국을 띄운다는 것. 대개는 제조 과정을 줄이고 편하기 위해서 입국과 팽화미를 구입해서 막걸리를 빚는다. 그런 경우 깊은 맛을 내기 어려우니까 탄산을 넣는다. 라면으로 비교하면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컵라면과 냄비에 끓여 먹는 라면의 차이라고 할까요? 냄비에 끓여야 라면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열양 양조장의 자랑이고 노하우예요. 좀 힘들지만 종국 띄우는 걸 그만둘 수 없는 이유지요.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우리 양조장 막걸리를 드셨잖아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맛이 변했다는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전통 방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빚는 물은 지하 안반을 뚫어서 끌어올리는 안반수를 쓴다. 물맛이야말로 술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다. 수질 검사를 매년 2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물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걱정이야 늘 따라다니지만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양조장들이 문 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은 도시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제한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능하다. 즉,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박 대표는 이런 환경을 좀 더 노력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지금도 밤잠을 줄여가며 영업 현장을 누비는 이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열양 양조장은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커피 막걸리, 국화 막걸리, 꿀 막걸리 등을 개발해서 등록을 마쳤다. 박 대표의 아들도 양조장 일에 적극적이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려고 노력한다. 4대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4대뿐 아니라 5대, 10대, 그 이후까지 가업이 이어져서 먼 훗날에도 열양 양조장의 아우라지 막걸리가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선의 풍경. 글 사진 김서연 작가. 새들의 암자가 있던 사흘기 마을에서 스스로 길을 잃다. 현재 이미지는 산 아래에 자리한 사흘기 마을의 풍경입니다. 정선군 지명지에서 만난 사흘기란 지명과 설명에 시선이 머물렀다. 사흘기는 낙천리 서쪽 끝 반천리와의 경계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이다. 구미정 서쪽으로 돌아 고갯길을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인 분지에 들어선 것 같아 아득한 두메산골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사흘기. 한자로 사흘기 또는 사흘기. 그곳 언덕 너머 어디엔가 사라진 절터가 있어 사흘기라 했다던가. 하지만 내게는 자꾸 엉뚱하게 읽혔다. 입안에서 사흘사흘 속삭이듯 맴도는 느낌이었다. 새들이 많아 새들의 암자가 됐을까?
궁궁 을을 여울지며 휘돌아가는 골지천이 품은 마을이란 뜻일까? 산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마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도무지 지명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직접 가보면 알겠지. 모험을 떠나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다. 김서연, 번역작가, 프리랜서 작가. 작가그룹 해토머리에서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잊히거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여행한다. 산골의 부엌을 엿보다 정선의 고원을 걷다. 여행 스케치 정선, 정선을 가다 등을 썼다. 사흘기 마을에서 골지천을 건너는 다리에서 깃발을 정리하던 산불 감시원을 만났다. 사흘기 마을로 가는 길을 물었다. 오른쪽은 광산 가는 길이니 왼쪽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굽이진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길가 나무숲 그늘에서 쉬고 있던 노인에게 사흘기 마을을 통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었다. 미락으로 다니던 고갯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못 다닌다고 했다. 정선에서는 예전에 다니던 길이라는 말을 흔하게 듣게 된다. 산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 그 어디보다 험한 산길, 고갯길이 많았다. 모두 옛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진 길이었을 터였다. 심지어 가파른 벼랑 끝에 매달려 다니며 길을 냈다니 어디든 옛길은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애환이 굽이굽이 배어 있을 것이다. 미락으로 다니던 옛길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만 노인은 너무 피곤해 보였다. 길 위 산기슭 자그마한 밭에서 괭이질하는 젊은 농부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다. 그는 파종할 구덩이를 파다 말고 머리를 깊게 숙여 화답했다. 햇볕 차단용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 쓴 그의 표정은 안 보였지만 몸에 밴 정중함은 감춰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의 미소에 주변 공기가 환해졌다.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급기야 나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그 마을에서 살고 싶어졌다. 언덕에 올라섰다. 사과꽃이 활짝 핀 과수원이 먼저 나타났다. 벌들이 사과꽃 향기를 쫓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사과밭에 기계 사다리를 놓고 꽃을 솎아주고 있는 이가 보였다. 속으로는 방해가 되면 어쩌지? 조심스러웠지만 꽃향기에 취한 벌이 된 기분으로 크게 소리쳤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는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너우러운 몸짓에 사과꽃 향기가 허공에 가득 퍼져 날아올랐다. 드디어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전경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펼쳐졌다. 파종하기 위해 고르게 다듬어 놓은 밭들과 이미 농작물이 정갈하게 자라고 있는 밭들, 그 가운데 꽃이 활짝 핀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집들이 띄엄띄엄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집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내다보았다. 다가가 인사드리며 곁에 앉았다. 사흘기라는 마을 이름이 예뻐서 왔어요. 이젠 여길 낙천리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평생 살았지. 60년 넘게 살았는데. 아, 그러시면 이곳 옛날 얘기도 많이 아시겠어요. 나는 조금 전 숲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듣고 싶었던 미락으로 가는 옛길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뜸도 들이지 않고 모른다며 고개를 돌렸다. 미락.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에서 유래한 미르기로 불렸던 마을이다. 사흘기로 오는 길에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미락숲에 잠시 들렀다. 정선군 지명지에는 미락숲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골지천과 임계천이 어우러지는 합수머리 위쪽에 있는 미락숲은 만여평 풀밭에 50여 그루의 아름드리 느릅나무가 우거져 그늘을 드리운 곳이다.
1만여 평의 아름드리 느릅나무가 우거진 숲과 풀밭이라면 어느 정도나 될까? 상상과 육안의 차이는 얼마만 할까 생각만 하다 때를 놓쳐버렸는데 사흘기 가는 길에 마침 근처를 지나게 됐다. 숲은 밀양마을 입구에 있었다. 풀들이 자라 포근한 용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연휴를 맞아 찾아온 캠핑자량 20여 대가 숲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막 자리를 펴고 있었다. 나무 그늘은 시원했지만 상상보다 숲은 작았고 아름드리 나무는 많지 않았다. 초록의 숲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고 바람이 살랑살랑 꼬드겼다. 그뿐이었다. 연이어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연휴의 시작이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았다. 자칫 엉키기라도 하면 돌아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서둘러 빠져나왔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풍경.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사흘기 마을 안쪽 끝자락까지 들어갔다. 마을은 계곡을 향해 경사져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풍경에 잠겨 있었다. 마을은 어디를 보아도 부지런한 손길이 닿은 듯 정갈했다. 계곡 양쪽의 비탈진 밭에서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가 했을 일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 산 중턱길로 접어들었다.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되새김질이라도 하듯 연거푸 들렸다. 산기슭 마지막 집 아래에 비닐막사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봤다. 환기를 위해 만들었을 쪽창 안에서 외양간 냄새가 울음소리에 섞여 흘러나왔다. 이곳에선 외양간 냄새조차 어릴 적 추억을 소환했다. 날이 어둑해지면 하루 일을 마치고 외양간으로 돌아오던 어미소. 그 얼굴의 긴 속눈썹 밑으로 보이던 순한 눈동자를 나는 참 좋아했다. 지금 생각하면 소의 눈동자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사흘기에서 마주친 소 울음소리가 그때 듣던 울음소리와 흡사했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쪽창 안쪽을 기웃거려 봤지만 눈으로 더듬기에는 너무 어두웠다. 얼마 걷지 않아서 조금씩 제 모습을 지어가고 있는 길을 만났다. 길이었던 곳은 물기 머금은 지푸른 이끼가 덮고 있었다. 겨우 발을 옮겨 디디며 숲으로 들어섰다. 200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다녔다는 길은 오가는 걸음이 끊어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노란 산귀에 불주머니 꽃이 지천으로 피었고 일찍 햇빛을 잃은 계곡엔 금세 어스름이 내렸다. 가시덤불이 거칠게 가지를 뻗어 낯선 이의 걸음을 참견하고 나섰다. 기어이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나뭇가지 사이로 골지천과 구미정이 내려다 보이는 옛길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정선에 올 때마다 매번 처음인 곳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또 매번 어느 곳을 헤맸던가. 구미정에서 바라보았던 가파르게 솟은 암벽 뒤쪽에 마을이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던가. 암벽을 품은 풍경을 나는 좋아했다. 봄빛이 물들어 푸르러지던, 단풍이 물들어 붉게 변하던, 흰눈이 쌓이면 하얗게 얼어붙은 세상이 되던, 비가 내리면 검푸르게 졌던 풍경이었다. 그 암벽이 있는 계곡 풍경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곳이 언젠가 잃어버린 세상인 것만 같아서 나는 자진해서 길을 잃고 우두커니 풍경이 되었다. 정선을 추억하다. 글 최준 시인. 송어.
오래전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친구 셋과 정선 고향집에 놀러 갔었다. 그들은 모두가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연유로 시골 삶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다. 청량리역에서 원주와 제천을 거쳐 증산역까지 가는 통일호 열차에 오른 친구들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라도 떠나는 듯 들떠 있었다. 증산역에서 구절리까지 운행하는 비둘기호로 갈아타고 정선역에서 내려 하루 3번 있는 시내버스로 40리가 넘는 비포산길을 달려 고향집까지 덜컹거리며 가야 하는 한나절이 꼬박 걸리는 꽤 긴 여정이었다. 나는 여행 일정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 시골에 볼 게 뭐가 있겠는가. 그저 집 앞 개울가에다 텐트 치고 고기 잡아 매운탕 끓여 소주잔이나 게으리며 사나흘 맑은 물에서 자맥질하다 돌아가면 그만 아니겠냐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고 보니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일전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난 바람에 온종일 떠매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은 친구들은 집에 갇히는 수영자 신세가 됐다. 딱히 즐기고 놀거리도 없는 산골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그나저나 친구들은 10몇 가구 산재에 있는 고즈넉한 시골 전경이 그저 좋을 따름인 듯했다. 친구들을 집에 부려놓고 고심 끝에 윗마을에 사는 고향 친구를 찾았다. 그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닐하우스에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며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 잘 지냈냐면서 그는 나를 힘주어 껴안았다. 나는 내려올 때 같이 온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놀다 갈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건넸다. 셋이 내려왔는데 몽땅 도시놈들이야. 이 산골에서 나흘을 뭐 하면서 보내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류라서 오늘만 지나면 물이 빠질 거야. 그는 그리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말투였다. 장마 뒤끝이라 싹 다 씻겨 내려가서 물도 맑으니 더 좋지. 너스레를 떨며 그는 큰 비밀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입술을 내 귓전에 바짝 갖다 대었다. 집에 낚싯대 있지? 속삭이듯 물었다. 낚싯대는 여러 대 있지. 그런데 낚싯대는 왜? 안주거리라도 잡게? 그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물론이지. 최고급 안주가 무한정이야. 이름하여 송어라고. 송어? 앞개울에 송어가 있다고?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낚싯대를 메고 개울을 헤매고 다녔지만 송어는 구경도 해보지 못했다. 무슨 농담을 그리 심하게 하시나.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오랜만에 고향 찾은 친구한테 왜 그런 농담을 하겠어? 얘기 들어봐. 작년 여름이 끝날 즈음에 윗동네에 송어 양어장이 생겼어. 주민들 반대가 심했지. 아무리 잘 관리한데도 오염을 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군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였지. 민원에 데모에 하다 안 되니까 돌아버린 그 마을 청년회장이 양어장에다 농약을 부어버렸어. 당연히 쇠고랑이지. 그가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가자 주민들도 지쳤는지 항의를 포기하고 결국 양어장 사업은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었지. 그가 구체적인 양어장의 내력을 설명하자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다소 흥분된 표정의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 해야 하나? 지난 봄장마 때 그만 양어장 둑이 터져버린 거야. 양어장을 탈출한 송어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 물길은 달랑 하나뿐이니 몽땅 이 물줄기로 쏟아져 내려온 거지. 야생이 아니고 주는 먹이나 날름날름 받아먹던 놈들이니 그 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 없잖아. 먹이만 보면 덜컥 집어삼키는 거야. 지렁이는 내가 준비해 놓을게. 저 아래 용소에 큰 놈들이 몰려있어. 물이 깊잖아. 걸어가기엔 꽤 먼 길이니 내일 아침에 내가 경운기로 모시러 갈게. 준비해 놓고 있어. 알았다. 네 신세 좀 지자. 집에 돌아온 나는 친구 녀석들에게 녹음기를 틀듯이 그의 말을 전했다.
스낵 과자를 뜯어놓고 대낮부터 소주잔을 기울이고 앉았던 녀석들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거렸다. 정적만 가득 고여있던 집에 생기가 돌았다. 라면을 끓여 저녁을 대충 때우고 다들 거나해져서 잠들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몸을 눕히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텐트며 버너며 코펠 등 소개 장비를 챙기고 낚싯대를 꺼내 점검하는데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꿈속을 헤매는 녀석들을 흔들어 깨웠다. 초면인 서울과 시골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짐을 챙겨 동네 위쪽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넜다. 친구의 말대로 밤새 물은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건너편 찻길을 달려 용소에 도착하니 소로 흘러드는 물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물가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고 물건들을 내리고 친구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반찬 그릇들을 텐트 한가운데에 펼쳐놓았다. 상추와 쑥갓과 초장도 그가 가져왔다. 무공해라며 억세지 않고 부드러울 거라고 생색을 냈다. 송어 낚시는 해가 있을 때 해야 돼. 낚시라고는 해본 적 없는 도시 청년 셋은 이 상황이 그저 좋기만 한 모양이었다. 물수제비를 뜨고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물에 발을 담그고 소풍 온 아이들처럼 물가를 헤매고 다녔다. 채비는 간단했다. 찌도 봉돌도 없이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 하나만 달면 되었다. 지렁이 꿰어서 던지고 물에 흘리기만 하면 돼. 그냥 물살에 띄우는 거야. 빈속에 소주 한 잔씩을 털어넣은 친구와 나는 보란듯이 낚싯대를 펴들고 일어섰다. 서울 새 촌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친구와 나에게로 쏠렸다. 낚시를 던진 지 채 1, 2분도 지나지 않아 친구의 낚싯대가 휘청 휘었다. 엄청난 힘이었다. 나를 돌아본 녀석이 씩 웃었다. 힘겨름 끝에 물가로 달려나온 송어는 거의 성체였다. 서울 촌놈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일제히 펄떡거리는 송어에게로 쏠렸다. 그날 오전 동안 낚아낸 송어는 7마리. 그중 작은 4마리는 살려주고 3마리로 회를 떴다. 칼잡이도 친구의 몫이었다. 친구의 손놀림이 바닷가에서 자란 것 마냥 능숙하고 재발랐다. 회뜨기를 마친 일행들이 모두 텐트로 들어서서 자리를 잡았다. 연분홍 송어의 살점들이 가지런히 놓인 도마를 앞에 놓고 한 녀석이 돛병 소주를 땄다. 오늘 점심은 송어뼈와 대가리로 매운탕 끓인다. 우리는 그렇게 사흘을 물가 텐트에서 지냈다. 고향 친구도 함께였다. 그는 술이 떨어지면 경운기를 몰고 가서 술을 사오고 채소가 떨어지면 채소 배달을 했다. 특급 안주 송어도 대부분 그가 잡았다. 서울 촌놈들은 낚시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 들고 입만 거들 뿐이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술에 절어보내고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왔다. 시골집은 다시 빈집이 되었다. 다음해 여름, 작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향에 내려와 느타리 버섯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진저리를 쳤다. 송어? 멸종했잖아. 양식장에 갇혀 살던 버릇 때문인지 겨울 하나를 못 버텼어.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낚시 가방 메고 몰려드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냐? 송어보다 낚시꾼들이 더 많았어. 낚싯대 들고 물에 들어설 틈도 없었다니까. 그들은 운 나쁘게 낚시를 겨우 물고 올라온 치어들까지 사그리 잡아가더라고.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족대질로 잡고기나 잡아서 매운탕 끓여야겠다. 최준 시인. 강원도 정선 화암면 출생. 월간 문학 신인상 시 당선. 문학사상 신인상 시 당선.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시집 너 아직 거기서. 개. 나 없는 세상에 던진다. 뿔라부 알라뚜 해안의 고양이. 칸트의 산책로. 3인 시집. 집에 관한 명상 혹은 길찾기.
3인 시집, 슬라브식 연애, 인도네시아 번역 시집, 오랑스시, 포혼 켈라파. 정선 음식 이야기. 글 사진 김서연 작가. 백봉령 정상에서 만나는 토속의 맛. 현재 이미지는 백봉령 쉼터의 모습입니다. 향토 음식점과 쉼터를 닦은 사람들. 백봉령 정상 740 고지에 정선 향토 음식 마을이 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42번 국도가 지나는 이곳은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다. 지금부터 30년 전, 임계와 가목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직접 터를 닦았다. 처음엔 팔로가 막힌 농작물 직판장이 목적이었는데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엔 향토 음식점을 열게 됐다. 뜻밖에도 시작부터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주민 누구도 자신이 음식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농사만 짓던 이들이었으니 시행착오도 많았다. 준비도 안 됐는데 손님들이 몰려오면 어쩔 줄 몰랐다. 오랜 단골이 된 손님과의 첫 대면 때를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난다고 했다. 감자전은 너무 커서 접시에 넘쳤고 전병은 너무 굵게 말아 옆구리가 터지기 일쑤였으며 메밀 반죽은 너무 눅져 국수가락이 풀어지는 바람에 숟가락으로 떠먹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손님을 대하는데도 서툴렀다. 다시 해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해도 어떻게 또 기다리느냐며 역정을 내는 손님의 국수 그릇을 빼앗아버렸던 기억. 백봉령 음식점 주인 누구나 한두 가지씩 간직하고 있는 일화다. 그런 손님은 거의 30년 단골이라 그때 일을 농담 삼아 풀어놓으며 웃곤 한다. 그런데 도로를 가운데 두고 상행 쪽과 하행 쪽에 나란히 자리 잡은 향토 음식점과 쉼터는 출발 시기도 동기도 조금 다르다. 상행편. 백봉령 향토 음식점. 1994년 여름, 우여곡절 끝에 백봉령 정상에 임계 주민 10가구가 합심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열었다.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직접 지은 농산물을 내놓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들끓던 때였다. 팔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지만 장사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마을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나 걱정하면서도 그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다. 농작물은 금세 동났다. 그 애는 배추값이 좋았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농산물만 팔기엔 뭔가 아쉬웠다. 바로 만들 수 있는 먹거리도 해보자고 했다. 처음엔 감자를 그 자리에서 갈아 전을 부쳤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좌판을 연 지 보름 만에 철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자리가 정선뿐 아니라 강릉 옥계와 동해의 땅이기도 한 게 문제였다.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온통 가시덤불이던 지금의 자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예전 언젠가 주막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터였다. 백봉령을 넘던 등짐 장수나
작은 애들이 쉬었다 가던 곳이 아니었을까. 터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터를 찾는 이치인 셈이다. 그렇게 새로 터를 닦고 감자, 메밀, 수수 등을 재료로 향토 음식점을 열었다. 그 와중에 10집 중 4집은 그만두었고 6집만 남아 오순, 도순, 농산물 직판장을 겸한 백봉령 향토 음식점 간판을 내걸었다. 하행편 백봉령 쉼터. 가목리는 해발 746m 고지대여서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렸다.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허리까지 빠지는 건 예사였다. 쌓인 눈은 이듬해 4월이나 되어 녹고 그제야 봄이었다. 예전에는 바깥 나들이도 쉽지 않았다. 토끼길 같은 눈길을 뚫고 띄엄띄엄 떨어진 이웃을 왕래했다. 요즘은 산골에도 제설기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뿐더러 눈도 예전처럼 많지 않다. 그러나 70년대 초반까지도 주민들은 겨울엔 설피를 신거나 전통 스키를 타고 다녔다. 마을 주민 최종길 씨 형제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능선과 경사진 밭을 이용해 눈썰 매장을 개장했다. 마을은 겨울철만 되면 장관이었다. 그야말로 성실을 이뤘다. 많을 때는 하루 2,000명씩 찾아오기도 했다. 부작용도 생겼다. 주변이 시끄러워했고 힘에도 부쳤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단체 손님을 실어나을 교통편이 없었다.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눈썰 매장에서 컵라면, 김밥, 어묵 등으로 스낵 코너를 운영하던 마을 부녀 회원을 중심으로 쉼터를 운영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랜 노력 끝에 잡종지로 묶여있는 도로변 땅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 힘을 모아 땅을 메우고 축대를 쌓아 12채의 집을 똑같은 구조로 나란히 지었다. 그렇게 백봉령 쉼터를 내건 토속 음식점 사업은 건너편 향토 음식점보다 4년 늦게 시작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8년 일이다. 백봉령의 정선 토속 음식. 백봉령의 정선 토속 음식은 담백하고 소박하다. 메뉴는 음식점마다 거의 똑같다. 주 메뉴는 메밀전병, 메밀전, 감자옹심이, 감자전, 수수전, 수수부꾸미다. 덜어는 여름에 메밀냉국수, 겨울에 꿩만두를 추가한다. 음식점 주인들은 대부분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 따라서 식재료는 직접 생산한 곡식과 채소, 양념을 쓴다. 백봉령에서만 볼 수 있는 정선의 맛이다. 감자전과 감자옹심이. 감자부침은 비교적 간단하다. 감자를 곱게 갈아 번철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부쳐낸다. 감자 음식은 뜨거웠을 때 먹어야 쫄깃한 식감과 감자 고유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감자 옹심이는 감자 부침보다 복잡하다. 곱게 간 감자를 자루에 넣고 알맞게 짜준다. 건더기는 따로 두고 감자물은 녹말이 가라앉도록 잠시 놔둔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다. 육수가 끓는 동안 가라앉은 녹말과 건더기를 골고루 섞어 소금으로 간하여 반죽한다. 반죽을 새알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놓고 육수가 끓으면 옹심이를 넣는다. 옹심이가 익어 떠오르면 기호에 따라 깨소금, 김가루, 양념장을 고명으로 얻는다. 구수한 맛을 더하려면 통감자를 얄팍하게 썰어 넣기도 하는데 백봉령에서는 약간의 메밀칼국수 면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수수부꾸미와 수수전. 먹고 나서도 뒤돌아보게 되는 게 수수부꾸미다. 찰수수가루를 적당한 물기로 반죽해서 번철에 동그랗게 붙이면 수수부침이 된다. 여기에 통팥을 삶아 으깬 소나 단팥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접어 접시에 담아낸다. 메밀전과 메밀전병. 메밀부침은 잘 달군 번철에 배춧잎이나 실파를 가지런히 올리고 그 위에 메밀 반죽을 얇게 부어 익힌다. 예전 산간 지역의 떼거리였던 메밀전은
반죽보다 푸성귀가 더 많았다. 푸성귀는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올렸다. 겨울에는 물에 씻은 갓김치나 배추김치를 올리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심플한 메밀부침이다.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구수한 맛과 향, 부드러운 식감이 정겹고 푸근하다. 정선의 메밀전병은 특별하다. 백봉령 주막에서는 갓김치를 다지듯 썰어 양념한 소를 넣어 만든다.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음식의 맛은 그 지방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한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 만드는 이의 손맛 따라 다르듯 백봉령 주막의 전병도 집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오염되지 않은 바람과 물과 공기의 맛이 느껴지는 메밀전병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작품 속의 정선. 글 사진 강수래 기자. 영화 봄날은 간다 촬영지 한치마을 느릅나무. 현재 이미지는 영화 봄날은 간다를 촬영한 느릅나무의 모습입니다. 영화 내용. 봄날은 간다는 허진호 감독 작품으로 유지태가 남자 주인공 상우 역을, 이영애가 여자 주인공 은수 역을 맡았다. 2001년 9월 28일 개봉했으니 무려 23년 전이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크게 흥행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개봉 당시 관람객 수가 78만 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표적 멜로 영화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의외로 초라한 성적이다. 영화는 사운드 엔지니어인 상우와 지방방송국 라디오 PD인 은수가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는 과정을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상처한 아버지, 고모와 함께 사는 상우는 어느 겨울 일을 위해 은수를 만난다. 자연의 소리를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은수는 상우와 녹음 여행을 떠난다. 두 사람은 강원도 어느 작은 역에서 처음 만나는데 첫 대사가 은수의 "좀 늦으셨네요?" 로 시작될 만큼 매끄럽지 않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어느 날 은수의 아파트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상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든다. 술을 마시다가도 친구 택시를 타고 강릉까지 달려갈 정도로 열정적이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간 사랑은 그만큼 빨리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다. 상우는 사랑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랑의 숙맥이다. 반대로 이혼 경험이 있는 은수에게 사랑은 금방 끓여먹는 라면에 가깝다. 그녀는 맹목적인 상우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냉정하게 거리를 둔다. 결국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는 상우에게 "헤어져"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우는 갈등과 집착 속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방황하고 명장면 명대사. 영화 봄날은 간다가 20년 넘게 입에 오르내리는 배경에는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명장면과 명대사가 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날, 아버지와 아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인상 깊게 간직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비 내리는 창밖에서 집안 풍경을 담은 장면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답다. 빗소리와 오가는 눈길, 그리고 술잔이 대사를 대신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은 더욱 의미 있게 전달된다. 상우가 죽은 남편을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울부짖는 장면도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상우와 은수의 이별씬이야말로 긴 잔상을 남긴다. 그들의 이별은 벚꽃이 한창인 봄날을 배경으로 한다. 저만치 서 있던 은수가 상우씨 부르며 달려와 악수를 청한 뒤 등을 돌려 멀어져가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상우의 갈등이 화면을 채운다. 하지만 감독은 은수를 아웃포커싱으로 지어간다. 보리밭에 서서 녹음기에 바람을 담으며 상우가 슬며시 짓는 미소 역시 묘한 여운을 남긴다. 무엇보다 봄날은 간다를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은 명대사들이다. 특히 은수가 헤어지자는 말에 상우가 던진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는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은수가 상우를 처음 집에 들이던 날 남긴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대사 역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 같은 말로 남아있다. 이별의 아픔으로 우는 상우에게 할머니가 건넨 힘들지?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라는 대사와 상우가 은수에게 화내며 한 말,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등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한치마을.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1리. 한치마을은 결허공역이 있는 남면 소재지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 가면 만나는 산중 마을이다. 해발 800여 미터의 고지대로 마을 그대로 하늘 아래 첫 동네다.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 화암약수와 만난다. 길 옆에 차를 세우고 고삿길로 들어서면 영화에 등장한 느릅나무 두 그루가 반긴다. 수령이 770년쯤 된 이 나무들은 장엄하다는 수식이 어울릴 정도로 무람하다. 느릅나무만 봐서는 영화와 현실 사이에 놓인 23년이라는 공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쩌면 그동안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영화에서는 나무 아래에 시멘트를 발라 벤치로 삼았다면 지금은 나무 데크를 둘렀다는 게 다를 뿐. 느릅나무 아래서 촬영한 장면은 시골 노인들이 부르는 정선 아리랑을 녹음하는 부분이다. 이미 상우와 은수 사이에 차가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뒤라 사랑하는 남녀의 애틋함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은수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우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녹음을 한다. 은수가 할아버지에게 아라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묻고 60년 됐어 라고 대답하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등장한다. 노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아리랑을 주고받는 장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촬영 현장을 찾아온 이방인은 느릅나무 아래 앉아 영화 속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어디선가 노인들이 부르는 정선 아리랑이 들려오는 것 같아 귀를 바짝 세운다.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영화인지 현실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먼저 할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를 시작한다. 백발이 오지나 말라고 가시성을 쌓았더니 백발이 앞을 질러. 할아버지 역시 표정 없는 얼굴로 이어받는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야. 두 노인이 입을 맞춰 후렴을 부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줘요. 아, 무심한 표정 속에서도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노인과 더 이상 사랑을 품고 갈 수 없는 청춘 남녀가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 느릅나무 아래 벤치에
환상처럼 펼쳐진다. 정선의 문화재. 김주희 정성군 학예연구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정암사 수만호탑 중수비. 현재 이미지는 정암사 수만호탑 중수비의 모습입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극락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정암사 수만호탑 중수비는 1777년에 조성된 것으로 올해 2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수만호탑 중수비는 정암사 수만호탑이 보물로 지정된 1964년부터 2020년 국보로 승격하기까지의 역사를 증명하듯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정암사는 신라 자장률사가 당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뒤 643년에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정암사 수만호탑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서 있는 정암사 정멸보궁은 1984년 도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정멸보궁은 국내 5대 정멸보궁 중 하나로 2021년에서 2022년 전체 해체 보수공사를 통해 중수 시기 상량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부제의 연륜 연대 측정 결과 1770년대 벌채된 목부제임이 증명되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입증하였다. 수만호탑 중수비는 높이 114cm, 폭 67cm로 비신과 비자로만 구성된 다소 작고 단순한 모습이다. 비문 내용은 1770년부터 1771년까지 행해졌던 정암사 수만호탑의 중수에 따른 기록으로 보수 시기와 참여 인원, 내용 등을 통해 탑의 중수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제로 볼 수 있는 귀한 사례로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에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더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비의 건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취암성후의 강원도 정성군 태백산 정암사 사적에서 엿볼 수 있다. 사적에 따르면 취암성후가 1699년 정암사에 이르렀을 때 도성이라는 비구가 여러 해에 걸쳐 수만호부탑을 고쳐 세우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인 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앞장서서 인연 있는 시주들을 모으고 기도를 올려 탑을 수리하고자 하였다. 걸륭 36년 경인년 4월에 시작한 공사는 수만호부탑과 정멸보궁, 요사체의 공사를 동시에 힘써 벌였는데 목수와 석공 등 참여하는 일꾼만 수백에 이르렀다고 한다. 훌륭한 불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왕실에서 향과 초를 하사하고 특사를 파견해 점검하게 하는 등 모두가 도와 1771년 무사히 중수를 마쳤으며 이를 정멸보궁 마당에 중수비로 새겨 기록한 것이다. 실제 중수비에는 연화질이라고 하는 불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부와 절에 돈바친 불량답을 마련해준 인물들, 중수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비의 서측 불량원에는 걸륭 42년 4월에 비를 세웠으며 정암 처원에 시주하라고 인도하고 권장한 인물의 기록과 이에 대한 문서를 봉화의 각화사, 영월 장릉사, 영주 부석사, 동해 사마사에 나누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동측 보탑 중수질에는 편수, 별좌, 화주질, 도감 총섭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으며
보탑을 세우는데 크게 시주한 분의 이름과 일의 관계를 새기기 어려워 다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처럼 비의 기록으로 보건대 1770년에서 1771년의 수만호탑 중수는 정암사만의 일이 아닌 당시 전국의 사찰과 승려, 세도가의 참여가 있었던 큰 불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전석탑인 정암사 수만호탑은 특성상 수차례 중수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수만호탑 중수비는 탑의 중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방법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로 우리나라 석탑 중 이러한 중수의 과정이 전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재복납된 5매의 탑지석과 달리 후세에도 지켜볼 수 있도록 외부에 세워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선 지명여행. 글 사진 김서연 작가. 더바지령과 부스베리 계곡. 현재 이미지는 눈 녹은 물이 흐르고 있는 부스베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더바지령. 더바지령은 동해 삼척으로 갈 때 넘던 고개였다. 이기령의 옛 이름으로 더바지째, 대바지째라고도 불렸다. 임계면 감옥에서 부스베리 계곡의 지류를 따라 이 고개를 넘어가 북평장을 보거나 소금가마를 지고 넘어왔다. 감옥에서 북평장까지는 왕복 100리길로 새벽에 출발해도 고개를 넘어 장을 보고 나면 어둑해져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늦게 고개를 넘어 캄캄해지면 명주모기 위, 골짜기가 9번 굽이진 곳이라는 구라우골, 어귀에 놓인 집에서 하룻밤 묵기도 했다. 북평장에서 소를 사려면 전날 고개를 넘어가 하룻밤 유숙해야 일찍 소를 끌고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고 하니 1950년대 골짜기 어귀에 한 가구밖에 없던 노인의 집은 더바지령을 넘는 이들에겐 더 없는 쉼터였을 것이다. 더바지령은 등짐 장수들이 넘던 고달픈 고개였다. 삼척에서 소금이나 생선을 지고 올라와 임계 등지에서 감자나 옥수수, 말린 산나물로 바꿔 지고 내려갔다. 옛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게 넘었던 이 고개의 애환은 백봉령으로 트럭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부스베리 계곡엔 봄과 겨울이 공존했다. 3월 말인데도 겨우내 내린 눈이 여전히 쌓여 있었고 이 눈이 봄 기운에 녹으며 불어난 계곡물은 너른 반석과 바위 사이를 힘차게 내달렸다. 개울가로 가장 먼저 달려나왔을 버들가지는 시리게 맑은 물로 뽀얗게 단장하고 봄볕을 마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계곡을 따라 잠깐 걸었다. 더바지령이 어디쯤인지 가늠하며 불어오는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새소리와 여울의 수다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부스베리 계곡. 부스베리는 임계면 감옥의 동쪽으로 명주모기와 고갯길을 넘던 이들의 애환이 배어있는 더바지령으로 가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부스베리는 성냥 대신 돌과 돌을 부딪혀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 생산되던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부스와 비탈, 벼랑을 뜻하는 베리가 합쳐진 지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호랑이 담뱃불 붙이던 부싯돌도 청정의 상징이었던 열무거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부스베리 계곡은 1970년대까지 열목어가 살았던 청정 계곡이었다고 한다. 원시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예전의 부스베리 계곡은 어땠을까? 수년 전까지도 부스베리 계곡은 지역 주민들만 아는 피서체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여름이면 안반 위에서 물썰매를 타고 밤에는 랜턴을 들고 민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1급수 맑은 물에만 사는 쉬리, 괴리, 모래무지, 돌박가리 등이 흔했다고 했던가. 2015년에 세운 안내판을 보면 자연 휴식연제를 계속 시행 중이지만 원시의 계곡을 떠나버린 물고기들이 돌아올 날은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정선군 소식. 정선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개관. 정선 군민의 지식 복합문화 소통 공간 역할을 할 정선 군립도서관이 지난 5월 말 개관돼 새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선군은 5월 31일 정선읍 녹송 2길 26 군립도서관 야외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개관 행사를 열었다. 현재 이미지는 정선 군립도서관의 전경입니다.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1년 12월 정선읍 봉양리 정선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부지에 착공했다. 총 228억 원이 투입된 군립도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119제곱미터 규모, 가족센터는 지하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 지상 2층 연면적 3,67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다. 도서관은 15,520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미디어 및 IT 교육실을 갖춘 평생학습관, 차별화된 아동 보육을 위한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췄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되는 1층은 정보에 들뜨는 공간이라는 테마로 어린이 자료실, 유아 자료실, 수유실, 어린이 문화교실, 자료 반입 및 정리실, 정선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테마의 2층에는 북카페, 일반 자료실 1, 음악감상실, 보존서고, 학습실 1, 자료실, 미디어실, IT 교육실 등이 있고 시대를 넘나드는 공간이라는 이름의 3층에는 일반 자료실 2, 학습실 2, 5개 휴게실, 배움실, 나눔실, 체험실 등이 있다.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정선 군민과 군내 직장인 및 학생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회원증을 발급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6건이고 대출 기한은 14일로 1회에 한해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중 무휴로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를 운영한다. 아울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7월에는 군인을 위한 도서관 콘서트를 열고 8월에는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9월에는 독서의 달 프로그램, 10월에는 군인을 위한 도서관 콘서트와 도서 플리마켓, 11월에는 만들어가는 도서관,
12월에는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무인 피아노 음악회와 북 큐레이션, 도서 원화 전시, 미술 작품 전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달에는 개관 기념으로 무인 피아노 음악회, 국민 고향 정선 책략곡 내 사람들 이벤트, 도서 원화 전시, 북토크, 세계 요리교실, 디지털 성인 문해 교육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가족센터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교육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정책의 핵심 공간으로 운영한다. 최승준 정선 군수는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개관과 관련 다양한 체험과 교류, 문화공연, 전시가 펼쳐지는 지식복합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앵커 시설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